형님 영혼이 바다 위에서 떠도셨던 거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귀신이 뭐가 힘드냐고요? 귀신이 사람들한테 해코지 하는 거 그거 다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 안 힘들면 우리 안 괴롭히겠죠? 좋으면 편하면 그냥 가만히 있겠죠? 나 죽으니까 돈도 안 벌어도 되고 편하네. 이러지 않을까요? 자, 지금부터 읽어볼 괴담은 짧은 일본 괴담 모음이죠. 장난 아니게 무서운 이야기 시리즈입니다. 요 괴담 시리즈 정말 애정 갖고 있고 정말 재밌는 시리즈니까 재미있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니찬 괴담, 일본 괴담은 꿈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꿈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서 씁니다. 반년쯤 전에 원거리 연애 중이던 남자친구와 동거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 상경을 했습니다. 방은 새로 잡지 않고 남자친구 방에 그대로 눌러 앉게 되었습니다. 그의 방은 작은 빌라로 둘이 살기엔 좀 좁은 원룸이었지만 제가 가져온 짐이 좀 적은 것도 있어서 비교적 원활하게 이사가 끝났습니다. 몇 번 놀러와서 방이 어떤지 알고는 있었지만 역시 직접 살아보니 느끼는 점이 상당히 있기 마련입니다. 방이 지저분하다든지 추위라든지 평소 살던 곳이 아니라 당황스러운 점 등등 여러 이유로 놀랐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신경이 쓰였던 건 베란다였습니다. 그의 방은 1층에 있는데 베란다와 주차장을 구분하는 울타리가 상당히 낮아서 성인이라면 대부분 쉽게 넘어올 정도의 높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방에 커튼도 없어서 베란다로 넘어 들어오지 않아도 주차장에서 방 안이 완전히 들여다 보였던지라 아무리 그래도 위기 관리 의식이 너무 없잖아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말로는 바깥에 빨래를 넣을 수가 없어서 커튼 대신 빨래로 방을 가린다는데 이제 여성과 함께 살기도 하고 위험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자신이 줄곧 감시당하는 것 같아 마음이 침착해지질 않아서 커튼을 사기로 했습니다. 커튼을 단 이후로는 빨래는 방에 사람이 있을 때 널고 하루 종일 사람이 없는 날엔 커튼을 치고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제가 몸이 안 좋았는데 방에 사람도 있고 괜찮겠다 싶어서 빨래를 널고 커튼을 걷어놓고 쉬고 있었습니다. 열도 그렇게 높진 않았고 그냥 힘들기만 할 뿐이라 멍하니 뒹굴뒹굴 이불 위에 누워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읽던 책을 보면서 시간을 축내고 있었는데 불현듯 갑자기 방이 어두워져서 어라? 하고 생각했습니다. 일조량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그날은 방에 불을 끄고 하루 종일 창문에서 비치는 빛을 의지해 지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두워져서 날씨가 흐려졌나 하는 생각이 들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창에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이 있었다고는 해도 얼굴은 빨래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옷은 너덜너덜하고 더러운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자였을 거예요. 손바닥을 창 유리에 찰싹 붙이고 간신히 보이는 입으로 뱉는 숨결 때문에 창문이 하얗게 흐려지던 게 무척 인상적이었다고 기억합니다. 눈은 빨래에 가려서 보이지 않지만 계속 이쪽을 보고 있다는 것을 얼굴 각도와 시선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소리도 못 내고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 창문 건너편에서 여자의 윤곽이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하고 창문을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뭐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흥분한 상태의 주정뱅이처럼 요란한 움직임으로 집요하게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며 유리가 흔들릴 정도로 창을 두드립니다. 빠각 하고 창문 유리에 금이 간 순간, 드디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는 순간, 바로 그 순간 눈을 떴습니다. 스마트폰을 쥐고 잠에 든 것 같았어요. 저는 무척 안심했습니다. 이상하게 리얼하고 무서운 꿈이었어 라고 생각하며 창문 쪽을 봤는데 창 유리에 꿈과 똑같은 자리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빨래를 넣을 땐 없었는데 온도차 같은 걸로 갈라진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 여자가 거기 있었던 걸까요? 남자친구한테 이야기해봤지만 한마디로 일축을 당하고 끝났습니다. 지금도 그게 과연 꿈이었는지 저는 자신이 없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꿈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어떤 일이었을까 좀 추측을 해보자면 이제 첫 번째로는 진짜 그냥 꿈이었다. 전에 이 창문에 가 있는 금을 보고 무의식적으로 그걸 생각하고 있었다가 꿈속에서 그게 이제 그런 무서운 꿈으로 발현이 된 거, 그거를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여자 보고
놀라서 기절한 거야. 기절하고 깨니까 침대야. 그래서 꿈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실제로 받고 기절을 해서 이제 이 일이 실제였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가 없겠고, 알고 보니 귀신 아니고 남친 바람피는 중 내연녀를 귀신으로 오해. 내연녀가 완전히 버림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미쳐버린 거야. 더러운 잠옷 입고 남친 집 앞에 와가지고 막 너 누구야? 복수할 거야. 이런 걸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꿈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라는 이야기였고요. 자, 바로 다음 괴담, 연기는 무서워 한번 보겠습니다. 연기는 무서워. 내가 소속된 지역 소방단의 선배 T씨가 이야기해준 체험담입니다. 어느 겨울날 밤의 일이었습니다. T씨가 일터에서 귀가하던 도중 소방단 동료한테서 긴급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땡땡초 이초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리로 출동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연히도 차로 그 부근을 지나던 T씨는 자세한 번지수를 물은 뒤 현장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후 핫피, 그러니까 의용 소방대원들이 입는 옷의 일종인 핫피와 모자를 쓰고 차에서 내려서 근처를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타는 것 같은 냄새는 어디선지 모르게 나는데 불꽃도 연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T씨는 들었던 번지수에 의지해서 그 집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러고 있자니 저 소방단 분이세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마을 회장분으로 그분도 화재 연락이 있었던 집으로 향하던 길이라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 집은 5인 가족으로 양친, 조모와 2명의 남자아이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도착했을 때 T씨는 명백한 이변이 발생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시간은 밤 10시 전, 주위의 집들은 모두 불이 들어와 있는데 그 집만 새카맣고 사람의 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고에는 차가 있었고 외출의 낌새도 없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떠도는 탄내. 초인종을 눌러봤지만 전기가 끊어진 건지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T씨는 소방단입니다. 누구 계십니까? 라고 외치며 현관의 문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러자 안쪽에서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대량의 검은 연기가 분출됐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으악 으악 하는 신음소리가 나면서 몇 개의 손이 T씨의 팔을 붙잡고는 그 연기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T씨는 허둥지둥 그 손을 잡아 당겼습니다. 그러자 모친과 할머니 2명이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T씨와 같이 있었던 마을 회장은 그 둘을 안전한 장소로 옮긴 후 T씨와 다시 한번 현관을 향해 아무도 안 계십니까?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고 사람의 기척도 없었습니다. 집 안으로부터는 5cm 앞도 안 보일 것 같은 새카만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와서 아무런 장비도 없는 T씨는 이 이상은 위험하다고 판단해 그 2사람을 도착한 시 소방대에게 인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지역 소방단과 합류하여 소방 활동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 후 전해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불이 났다는 걸 눈치챈 양친과 조모는 일단 현관까지 도망쳤지만 아이들이 2층의 어린이 방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부친이 어린이 방으로 가고 모친과 할머니는 걱정이 된 나머지 그대로 현관에서 부친과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친은 계단을 다 올라간 시점에서 그리고 2 아이는 어린이 방에서 유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습니다. T씨가 말하기를 연기는 무서워. 그러니까 절대 혼자서 도우러 가려는 생각을 해선 안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T씨는 툭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있잖아, 이상한 게 연기에서 나와서 내 팔을 잡은 손은 분명 오른손이 셋이었을 텐데. 으이? 그러면 T씨를 잡아 당긴 거는 모친과 할머니가 아니라 이 어린아이 둘과 아버지의 손이었던 뭐 그런 얘기겠네요. 예. 여러분들 불났을 때 함부로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났을 때나 사람 물 빠졌을 때나 사람을 구하러 갔을 경우에 근데 사람을 구해야 되긴 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친이니까 자기 아이들 안에 있는데 안 들어가고는 못 베기긴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너무 비극이고 만약에 진짜 들어가야 될 일이 있다 하면 이거는 말을 못 해드리겠다. 그냥
그냥 들어가지 마세요. 예. 구조대원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나도 그냥 죽어버리니까. 근데 일단 불이 났을 때 대처법 아시죠? 옛날에 뭐 위기탈출 넘버원 만화책이나 뭐 이런 데 다 나왔던 건데 내가 집에 있는데 불이 났다. 막 다른 호실에 불이 났어. 이러면 수건 같은 데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코와 입 쪽을 이렇게 막은 다음에 그렇게 숨 쉬면서 이제 자세를 낮춘 다음에 가야 된다. 왜냐? 자세를 낮춰야지 일산화탄소가 몸속으로 안 들어가고 또 그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물수건으로 코랑 입을 가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일산화탄소 중독 뭐 이런 것도 뭐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이 매연 불이 났을 때 나는 연기 이런 거를 다이렉트로 숨을 들이마시면 폐가 그냥 아예 망가져 버린대요. 너무 뜨거운 공기라서 기관지가 아예 다 박살이 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코랑 입 쪽을 이제 물수건 이런 걸로 가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샤워기에 물 틀기 거기에 내가 들어가기 저래도 이제 좀 괜찮습니까? 저래도 돼요? 아 맞아요. 저번에 화재 현장에서 탈출이 어려워서 화장실에서 샤워기 물 틀고 구조대 기다렸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 기사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조가 오기 전까지 버티려면 이제 그 방법이 되게 괜찮겠다. 물론 불이 너무 나가지고 이제 연기가 집 안으로 다 들어와서 뭐 그렇게 하면 질식을 하겠지만 집 밖으로 못 나가는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겠다. 그리고 그것도 있더라고요. 화장실 문 틈을 물수건 같은 거로 막아놓고 현관에도 이제 수건 같은 거를 이제 물 적셔가지고 틈을 막 막아야 된다 하더라고. 여러분들 만약에 뭐 불 나거나 하면 그런 식으로 생존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생활 꿀팁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 산의 법칙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산 위에 설치된 송전선의 감시 일을 하고 계셔서 단연간 T산에 오르내리셨다. 때문에 할아버지는 T산이라면 모르는 게 없으셔서 쉬는 날에는 자주 할아버지를 선두로 가족끼리 산에 올랐다. 이건 내가 고등학생 때 경험한 일이다. 초봄에 눈이 녹은 후에 돋는 머위 순을 따러 할아버지와 나와 동생은 같이 T산을 오르고 있었다. 흔히들 말하는 산에서의 법칙은 역시나 이 산에도 존재하고 있어서 지나치는 사람과는 반드시 인사를 해야 했다. 인사해도 대답을 안 하는 건 유령이란다. 라는 등 할아버지는 반쯤 농담 섞어 말씀해 주셨었다. 눈 녹는 계절이라고나 하나 아직 여기저기에 못다 녹은 눈이 남아있어서 그걸 밟아 헤치며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힘들었다. 맨 앞에 가시는 할아버지는 사뿐사뿐 산을 타셨지만 뒤쪽에 나와 동생은 땅바닥에 코가 닿을 듯 훅훅 숨을 몰아쉬며 올랐다. 그런데 앞쪽에 할아버지께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셔가지고 우리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우리는 금세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다. 아무도 우리를 지나쳐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땅바닥을 보고 있어도 다리 정도는 보일 것이고 애시당초 걷는 소리가 들릴 터였다. 하지만 다리 같은 건 보이지 않았고 발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할아버지, 지금 누가 지나간 거야? 나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동생이 그렇게 물었다. 아무도 안 지나갔단다. 근데 지금 할아버지 누군가에게 라고 동생이 말을 꺼내자마자 이쪽을 돌아보고 계시던 할아버지가 째릿하고 산길 앞쪽을 노려보셨다. 멀리서 곰퇴치용 방울소리가 들린다. 희미하지만 여러 사람들이라 생각되는 발소리도 들린다. 길을 바꾸자. 그렇게 이르시고 할아버지는 초리대가 무성하게 우거진 아무리 봐도 들짐승이나 다닐 법한 샛길로 들어가셨다. 할아버지 잠깐만! 이라고 말하며 할아버지를 쫓아간 동생의 뒤에 마지막으로 따라붙게 된 나는 정말 한순간이지만 우리 앞쪽에서 다가오던 집단을 볼 수 있었다. 까만 옷을 입은 남자가 어쩐지 커다란 짐을 끌어안고 있었다. 그 후 얼마간 샛길을 걷던 할아버지는 올해는 머위 순 따는 건 관두자 라고 하시더니 느긋하게 산을 내려가기 시작하셨다. 그 다음날 지방신문을 읽으시던 할아버지께서 역시 그랬군 이라고 중얼거리셨다. 그 신문에는 T산에서 행방불명이 된 대학생의 시신이 눈이 녹기 시작한 계곡에서 발견됨 이라는 기사가 쓰여 있었다. 찾아준 게 기쁜 나머지 혼이 먼저 내려와 버렸던 게로구나. 그때는 기억을 못했지만 지금은 어째선지 기억이 난다. 나는 분명 그때 인사를 했어. 그러자 대답이 돌아오더구나. 다녀왔습니다 하고 말이다.
여기까지가 산의 법칙이라는 이야기였는데요. 근데 이거는 새로 알은 사실이네요. 이게 인사를 했는데 안 받아주면 귀신이다. 보통 등산할 때 인사하면 다 받아주시지 않나? 등산하시는 분들의 이제 기본 마음가짐이 기분이 좋잖아요. 운동도 하고 하니까. 인사하면 다 받아주시는 것 같긴 해. 안 받아주면 귀신이다. 제가 생각했을 때 산에서 인사했는데 안 받아주는 사람이 꼴 보기 싫어서 만든 일종의 괴담이 아닐까? 산에서 인사 안 받아주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먼저 인사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국룰을 만들었는데 그게 괴담의 형태로 이제 전승이 되어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귀신 취급을 하는 거죠. 예. 내 인사를 안 받아줘? 이런 싸가지 없는 하면서 귀신 취급 바로. 숨차서 말 못한 거 아니냐고요? 그렇기도 하네. 교토인가 교토? 교토식 사고방식일 수도 있고. 아무튼 여기까지가 산의 법칙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재밌었고요. 자, 다음 이야기는 성묘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묘놀이, 놀이가 많은데 왜 하필 이런 걸 할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의 이야기. 우리들에게 있어 근처에 있는 곤충은 꽤 좋은 장난감이었다. 잠자리 머리를 뜯어낸 다음 날려보내거나 나비 날개를 비틀어 나란히 늘어놓은 다음 불로 태우고 물을 뿌려보기도 하고 매일매일 질리지도 않고 그런 짓을 반복했다. 나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 모두가 그랬는데 어린이 특유의 잔혹함이란 거죠. 참고로 지금은 벌레를 만지지도 못하는 쫄보로 성장했습니다. 다 놀고 난 후 남은 시체는 그대로 방치해 자연으로 되돌려보냈는데 말을 되게 이쁘게 한다. 쓸데없이 이쁘게 하는데요. 자연으로 되돌려보냈대. 그냥 방치한 거잖아. 아무튼 그렇게 자연으로 되돌려보냈는데 언제였는지 누군가 그걸 땅에 묻어서 흙을 쌓고 거기다 나뭇가지를 꽂아서 무덤 같은 걸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우리들 모두 그런 식으로 무덤을 만들게 되었죠. 무덤 앞에서 손을 모아 기도를 하거나 불경 비스무리한 말을 중얼거리는 녀석들도 있었는데 그 짓도 누구랄 것 없이 다들 따라했다. 시간이 좀 지나자 신묘한 표정으로 성묘를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점점 재미있어지기 시작했다. 거기서 좀 더 시간이 흐르자 오직 그 성묘를 하기 위해서 벌레를 죽이게 되었다. 그러던 와중에 조그마한 벌레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녀석도 나오기 시작했다. 묘가 커다랗다 이퀄 굉장하다. 나는 히어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네요. 벌레, 청개구리, 금붕어, 거북이, 뱀, 잉어처럼 점점 죽이는 대상이 커다래진다. 나는 거북쯤에서 무서워서 탈출했다. 그 성묘가 과연 어디까지 확대되었는지는 잘 모른다. 후일담이라고 말하기도 뭐하지만 올해 오봉 8월 1일부터 8월 15일인 오봉을 맞아 고향에 갔을 때 오래간만에 묘지에 가보았다. 아무리 그래도 짜잘한 벌레 무덤 같은 건 비바람을 맞아 사라진 지 오래였다. 다만 직경 1m 정도는 될 법한 말도 안 되게 커다란 흙 무덤이 3개나 있어서 살짝 쫄았다. 그 흙 무덤 아래는 과연 뭐가 묻혀 있는 걸까? 헉, 뭘까요? 잉어까지 갔었는데 잉어 다음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네발짐승들이겠죠? 개나 고양이나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 무덤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무덤을 만들기 위해 죽이는 거잖아. 이게 진짜 너무 악랄하다. 진짜 순수 악이고 저게 재밌을 수가 있구나. 왜냐하면 어릴 때 땅 파고 노는 거 이런 거 막 좋아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산에서 살아남기 이런 거 보면서 땅 판 다음에 거기에다가 돗자리 깔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흙 부어가지고 비밀 함정이나 비밀 숙소 같은 거 이렇게 만들고 놀고 이랬었거든요. 야산 이런 데서. 그런 게 재밌을 나이니까 땅 파고 이런 게. 근데 얘네는 무덤을 만들어가지고 야 무섭네요. 타임머신이다. 잉어킹을 묻었다. 야, 뭔 소리예요? 제가 이 얘기 보고 좀 드는 제 경험담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있었던 경험담인데 그 당시에 제가 한 상병 말 정도인가 어느 정도 군대에서 짬을 먹었을 때 얘긴데 그때 후임이 한 명 들어왔었는데 되게 훤칠하게 생긴 친구였어요. 키도 크고. 근데 걔가 약간 도라이 기질이 있었단 말이야. 좀 약간 눈이 은은하게 돌아있는 친구였어요. 걔가 나쁘다 이런 건 아닌데 아무튼 걔랑 이제 제가 운전병이었는데 차 정비하러 이제 산 같은 데를 좀 올라가지고 차를 정비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차 있는 데에서 좀 더 올라가면 저수지 같은 작은 시냇물에 있는 댐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 물이 고여 있었는데 거기에 올챙이들이랑 개구리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개가 그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다가 아스팔트 바닥에 둔 다음에 나뭇가지로 찢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도 이제 징그러운데 더 징그러웠던 게 뭐냐면 그 찢은 거를 올챙이들 있는 그 댐 같은 데다가 던지면 올챙이들이 그 난자에 막 정자들 따닥따닥 붙잖아요. 그것처럼 올챙이들이 그 개구리 시체에 다닥다닥 달라붙어요. 이렇게. 그걸 좀 여러 번 하는 거야, 그 친구가. 저는 후임 안 건드는 선임이었고 뭐 해가지고 뭐 하냐? 아 이런 거 좀 하지 마! 뭐해! 했는데 계속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 그 일이 떠올랐다. 아니 뭐 군대에 갔을 때도 뭐 어리니까, 성인이긴 해도 어리니까 이해는 되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채팅창에 가위 눌려도 올 게 왔구나 해라 점점점. 개구리 귀신이 괴롭힐 수도 있긴 하겠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어린이들의 그 순수한 악의는 없겠죠. 그냥 그 무덤 만드는 행위가 재밌으니까 이걸 한 건데 무섭네요. 이게 진짜라면 진짜 무서운 거지만 이거를 상상해냈다? 이 지어낸 괴담이라면 너무 상상력이 좋다. 너무 재밌는 소재예요. 이러다가 막 나중에 어떻게 큰 일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의 도입부 같다 할까? 아, 성묘놀이 이야기 좋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 바로 읽어볼까요? 자, 다음 이야기는 장작줍기라는 이야기입니다. 후쿠이에 있는 제 고향 마을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먼 옛날부터 장작줍기라는 기묘한 행동이 밤마다 일어난단다 는 이야기를 할아버지한테 들었습니다. 저희 마을에선 불조심, 성냥 한 깨비도 화재의 원인이라고 하면서 당번제로 교대해 가면서 딱 하고 나무 막대기 2개를 두드리며 마을을 천천히 순회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가 들리면 아우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한마디씩 건넵니다. 이런 일련의 행동이 매일 반복되는 우리 마을의 풍습입니다. 게을리했다간 장작줍기에 끼게 된단다. 꼭 하거라 라는 말을 저는 할아버지한테 자주 들었습니다. 제가 귀찮아하는 기색을 보이면 막무가내로 화를 내시며 억지로 시키셨습니다. 할아버지가 40대 시절에 이 풍습이 폐지될 뻔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매 월마다 열리는 주민 정기 모임에서 낡은 풍습은 필요 없잖아 라는 결론이 나와서 그 다음날부터는 하지 않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불조심 순찰이 폐지된 바로 그날 밤 마을 어르신들이 몇 명인가 마을에 딱 하나 있는 공동 화장터를 향해 걸어갔다 라는 몇 건의 목격담이 뒤를 따랐습니다. 다음날 밤도 그 다음날 밤도 노인분들이 화장터를 향해 걸어갔다고 하는 시기였습니다. 할아버지를 포함해서 마을 모임의 청년들은 이 현상을 미심쩍게 여겨 어느 날 밤에 몰래 어르신들을 따라가 보기로 했답니다. 거기서 본 광경은 몹시도 이상했습니다. 노인분들이 화장터로 향하는 도중에 길가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주워 모아서 그것들을 화장터 옆에 두고 되돌아간다. 이런 행동을 매일 밤 되풀이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증조할아버지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걸 눈치챘을 땐 이미 상당한 양의 뗄나무가 모여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 장작을 모으던 노인 중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화장터에 듬뿍 모인 장작을 써서 화장을 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잘 맞아 떨어진다고요. 장작을 주워 모으던 노인분들 중 아직 살아계신 분은 앞으로 둘 마을 모임의 회장님과 제 증조할아버지 뿐이었습니다. 계속 이대로 갔다간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신 할아버지는 급히 마을 모임을 열어서 불조심 순찰을 부활시킬 것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정해놓고 어르신께서 돌아가시는 게 무섭다고 결정을 뒤집는 거야? 라고 바보 취급을 당해서 결국 할아버지와 회장님의 아드님 둘이서 불조심 순찰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부터 장작줍기는 딱 멈췄다고 합니다. 그 장작줍기라는 게 과연 죽을 때가 가까워진 사람을 모종의 힘으로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건지, 그게 아니면 장작줍기를 하게 된 사람이 죽을 운명이 되는 건지, 그 이후로 불조심 순찰이 중단되는 일은 결코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저를 훈육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상의 이야기인지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제 와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게 된 화장터가 아직도 조용히 마을에 남아있는 걸 볼 때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속으로 되새기면서
막대기를 두드리면서 발을 맞춰 마을을 순찰합니다. 불조심 불조심 성냥 한 깨비도 화재의 원인. 재밌네요. 여기까지가 이게 장작줍기, 발음이 어렵네. 장작줍기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마을에 뭔가 모종의 거래가 있었겠죠. 어떤 신적인 존재와 너희들 불 내면 안 돼. 너희들 순찰을 돌아야지 내가 이게 너희들의 안녕을 빌어줄 것이다. 라는 그런 산신과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고 그거를 지켜오던 마을이었는데 전통이 오래되면서 예전에 있었던 그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이제 젊은이들이 귀찮은데 하지 말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딱 이거를 불조심 이거를 그만두자마자 산신이 이 새끼들이 하면서 바로 조치를 취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신이 기강을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뭐라 해야지 마을의 모임이라든가 어떤 큰 모임 있잖아요. 정치가 관련된 그런 모임 같은 경우에는 결정 뒤집는 거를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 물론 제가 봤을 때는 한 결정이 있을 때 그거에 반대되는 세력이나 그런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를 했는데 이 결정이 났어. 근데 이 결정을 얼마 안 돼서 뒤집으려고 하면 내가 그때 반대했는데 왜 결정 뒤집으려고 그래요? 하면서 자기의 목소리를 더 키우려고 하는 것 같아. 약간 괴담이랑은 좀 다른 얘기지만 저는 이런 거 결정 뒤집는 거 금방 뒤집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잘못된 결정 같으면 뒤집어야지. 근데 꼭 이런 좀 큰 공동체나 그룹이나 모임에서는 결정 뒤집는 거에 대한 좀 거부감이 큰 것 같아요. 너무 여담이었는데 아무튼 다시 불조심 순찰이 재개가 돼가지고 다행이다. 막대기를 두드리면서 가는 거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약간 그런 건가?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범죄를 저지르던 사람이 사이렌 소리를 듣고 경찰이다! 튀어야지! 하고 그 사람이 하던 범행을 끝까지 하지 못하기 위해서 못 잡을 수도 있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이제 사이렌을 울리는 거거든요. 지금 하고 있던 범행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막대기를 두드리는 것도 딱딱 하면 온다! 그거를 느끼고 방화를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예방 효과. 아무튼 산신님 말 잘 듣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후쿠이 마을 분들 산신님 말 잘 듣고 방화 조심해야 돼요. 자, 바로 다음 이야기, 옛날 이야기라는 이야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정말 어렸을 무렵엔 우리 집에 외할머니가 자주 오셨다. 외할머니께서 여러 가지 옛날 이야기를 해주셔서 가슴이 뛰었던 기억이 있다. 이야기 주인공은 전부 우리 외할아버지셨는데 예를 들면 외할아버지께서 밤에 논두렁에 난 길을 걷고 계셨는데 갑자기 얼굴에 차가운 우무 같은 게 찰싹하고 달라붙었다. 우무 같은 경우에 이제 묵 같은 거죠. 소화 안 되는 그 묵 같은 겁니다. 도토리묵 투명한 버전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외할아버지께서 밤에 논두렁에 난 길을 걷고 계셨는데 갑자기 얼굴에 차가운 우무 같은 게 찰싹하고 달라붙었다. 깜짝 놀란 외할아버지는 허리에 찬 칼로 그걸 베어버리고 집까지 도망쳐서 할머니한테 그 일을 말하셨다. 다음날 아침에 둘이 쭈뼛쭈뼛 보러 가니 그 자리엔 너구리가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다거나 하는 식이다. 어른이 되어 돌이켜보니 흔히 있는 옛날 이야기였지만 그 가운데에 딱 하나 잉 하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밤에 외할아버지께서 마을 모임에 가셨다가 꽤 늦게 돌아오셨다고 한다. 그것도 무척 화가 나셔서 이 개놈의 새끼가 절대 용서 못해요. 절대 용서 못해. 아주 혼쭐을 내줄란께 등등의 말을 하시면서 말이다. 느긋한 성격의 할머니는 눈을 치켜뜨고 화를 내시는 외할아버지를 보고 왜 저렇게 화를 내고 그러신냐 라고 생각하고 계셨다. 그런데 외할아버지는 부엌에서 소금 단지를 가져오시더니 방구석에서 무언가 중얼중얼 되뇌이며 소금을 뒤적거리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할머니는 너무 화를 내서 저 양반이 좀 맛이 갔나 라는 생각이 들어 좀 걱정이 됐다고. 외할아버지는 한 차례 소금을 뒤적이시더니 이만 자야겠어 라고 하시고선 그대로 주무셔버리셨다. 할머니도 잉? 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따라서 잠에 드셨다. 그 다음날 근처에 사는 사람한테 그 누구시네 집에 불이 나서 집이고 헛간이고 홀랑 다 타버렸대 글쎄 라는 말을 들었지 뭐니. 할머니는 하도 겁이 나서 아무한테도 말도 못했어. 그래도 아무도 안 죽어서 얼마나 안심했는지 라는 이야기였어. 이게 무슨 얘기지?
뭐야? 응? 외할아버지가 그럼 저주한 거야? 어? 아니면 할아버지가 방화를 저지른 건가? 아니면 불을 낸 다음에 손에 탄내가 나니까 소금으로 어떻게 좀 그 탄내를 씻은 건가? 할아버지가 불질렀던 것 같죠? 뭐야? 할아버지 인성 뭔데? 외할아버지. 아, 그리고 또 그러네. 좀 그 의미심장한 게 외할아버지가 칼 차고 다니셨잖아. 사무라이네, 사무라이. 그래가지고 얼굴에 뭐가 달라붙어가지고 바로 이씨 누구야? 바로 베어버리고 이런 약간 호방한 스타일의 할아버지셨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너구리도 배 죽이고 집에 불도 내시고 이런 호쾌한 영웅호걸 스타일의 그런 외할아버지셨나? 무섭네. 너 뭐야? 안 때려. 안 때렸어. 때렸잖아요, 할아버지. 안 때려. 1호선 할아버지의 느낌이 나네. 만약에 자기 할머니가 자기 할아버지가 이제 범죄 저질렀던 이야기 해주면 기분이 어떨까요? 헉, 그때 사람 죽었으면 살인자 아냐, 여기 할아버지는. 좀 그러네. 다행이긴 해. 아무도 안 죽어서 다행이기도 하고. 할머니 입장에서 자기는 뭐 할아버지만 보고 사는데 어떻게 그걸 또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불질렀어요 하면 이제 인생이 힘들어지니까 아무 말도 안 하셨겠죠. 아무튼 여기까지가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그 중간에 우무 얘기가 나왔는데 저번에도 이제 괴담 읽다가 우무 얘기가 나왔었죠.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우무 얘기하니까 속이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침착맨님 방송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심윤수 작가님이라고 찌질의 역사 그림 작가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되게 좋아하시는 우무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더러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 들어보시렵니까? 여러분 들어보시려면 제가 이 이야기 해드리고, 나 더러운 얘기 싫다 하면 듣기 싫어요 이렇게 채팅해 주시고, 궁금하다 1, 안 궁금하다 다음 이야기 읽자 2 채팅에 얘기해 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가장 먼저 치신 5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자 1 하나 나왔고요, 5 나왔고요, 무효표죠, 1 2개 나왔고요, 1 3개 나왔고요, 넘버 1, 2. 자 그러면 우무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더러운 이야기인데 어떤 얘기냐면, 옛날에 한 양반 집안에 이제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는 과거를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짐을 싸고 한양으로 가려고 한 거죠. 한양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어머니가 우무가사리를 줍니다. 집안이 그 선비 집안이지만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걸 챙겨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우무를 챙겨줬다. 그 선비가 한양까지 가면서 그 우무로 어떻게 끼니를 때웠느냐, 그 우무란 게 소화가 아예 안 되는 그런 재질의 식재료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우무를 한 번에 쑥 삼켜요. 그럼 배가 채워지죠. 그 다음에 그 채워진 우무를 그대로 배출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배출한 우무를 흐르는 시내에 닦아가지고 배고파지면 다시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양에 무사히 도착을 했다라는 옛날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유명하고 정말 더러운 얘기인데 괴담 같은 이야기죠. 이 시대의 슈퍼푸드라고 하셨는데 그런 건 슈퍼푸드가 아니죠. 이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무한동력, 무한우무, 무한식량, 미래식량. 자 아무튼 그 더러운 얘기 한번 해봤고, 이거는 편집해야겠죠? 너무 더러우니까. 설국열차 왜 양갱 먹었냐? 우무 먹지 멍청이들 그냥. 응? 바퀴벌레 안 잡아도 되는데, 그죠? 자 여기까지 야식 방지 토크 한번 해봤고요. 자 다음 이야기, 돌아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돌아가다 뭘까요? 우리 할아버지는 어부셨다. 10살 때부터 배를 타기 시작해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80까지 현역으로 어부 일을 하신 순도 100% 바다 사나이시다. 이 이야기는 그런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다. 밤에 먼 바다로 배를 띄울 때 기묘한 현상과 맞닥뜨리는 건 그리 대수로울 일도 아니라고 한다. 할아버지는 영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나 도깨비불뿐만 아니라 더더욱 불가사의한 것들도 많이 보았다고 하셨다. 그런 것들은 아마도 신이나 요괴로 분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할아버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셨다. 한 번은 그 이유를 여쭈었더니 사람이 상관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법이요 라고 하셨다. 참고로 할아버지 기준으로는 사람이 관여해도 되는 그 영역의 끄트머리에 해당하는 것이 귀신이라는 모양으로,
바다에서 목격하신 귀신에 대해서는 가끔 말씀해 주셨다. 할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귀신이란 빛을 갈구하는 존재라고 한다. 귀신은 밤중에 나온다는 인식이 있어서 어둠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귀신에게 있어 빛이란 이승의 상징이며 또한 그리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그들을 빛으로 끌리게 만드는 것이다. 특히 바다에서 죽은 사람은 칠흑처럼 깜깜한 바다에 홀로 남겨진 게 고통스러워 견디지를 못한다. 때문에 할아버지의 오징어잡이 배에는 그런 귀신들이 가끔 접근해 왔다고 한다. 어느샌가 갑판 위에 올라와 있거나 끌어올려줘 라고 호소하는 듯 바닷속에서 손을 뻗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지만 할아버지께선 그렇게까지 영감이 강하지 않으셨다. 얼굴 생김새까지 분명하게 보인 적은 거의 없었고 귀신 목소리도 안 들려서 이야기도 못한다. 어중간하게 대응하면 성가셔지기 때문에 할아버지께서는 기본적으로 귀신에게 무관심으로 일관하셨다. 바닷속에서 도움을 청하는 귀신은 불쌍하지만 무시하고 배에 올라온 영혼도 모르는 채 하셨다. 그러는 게 서로에게 더 좋다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의 동료분이 바다에서 사고를 당하셨다. 같은 배에 탄 사람이 얼른 끌어올려서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안타깝게도 돌아가시고 말았다. 믿음직한 형님이었던 그 어부분의 죽음을 기리며 많은 동료 뱃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에 모였다. 그리고 어부들은 슬퍼하면서도 그 다음날부터 다시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 그런데 장례식으로부터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의 일이었다. 먼 바다에 정박시켜둔 배 위에서 할아버지가 책상 다리로 앉아 작업을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졸음기가 엄청나게 몰려왔다. 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눈꺼풀이 무거워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필사적으로 수마와 싸우고 있었는데 등 뒤에 누가 서 있는 기척이 느껴졌다. 졸린 나머지 뒤를 돌아볼 여력도 없으셨던 할아버지의 고개 너머로 태츠 하고 할아버지의 별명을 부르는 귀에 익은 목소리가 내려앉았다. 야 태츠, 미안한디 뭇까지 쪼매만 태워주라. 다리가 없어 돌아가도록 못 튀어. 비몽사몽한 상태였던 할아버지께선 그 목소리의 주인인 어부 형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는 걸 잊고 계셨다. 형님 아니요. 뭔 일이라도 있어? 할아버지의 물음에 등 뒤에 사람은 대답하지 않은 채 미안혀. 꼭 좀 부탁하마 라고 말했다. 알았어 라고 중얼거렸을 때 할아버지는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셨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인기척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선 형님의 영혼이 이 배에 타고 있다고 확신을 하시고 같이 배를 탄 동료들에게 방금 꾼 꿈에 대해서 얘기하셨다. 우연히도 그 장소가 예전에 할아버지의 동료 형님께서 바다로 떨어졌던 해역이기도 해서 선원들은 할아버지가 해준 이야기에 수긍을 한 후 얼른 조업을 그만두고 항구로 돌아오셨다고 한다. 할아버지께서 무관심이라는 철칙을 깨신 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할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사람은 목숨을 잃은 곳에 영혼마저 떨어뜨려버리는 일이 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몸이 다른 곳으로 이장이 되어도 혼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지 못해 누군가가 데려다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신, 그러니까 유령에 다리가 없다는 건 참말로 사리에 맞는 말이지. 다리가 없음 산 것이라도 멀리서 돌아오도록 못하는 법. 택시나 버스 안에 나오는 귀신도 그런 곡절이 있을지 모르는 노릇이라 이 하레비 배는 유령의 택시 대신이었던 셈이요.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 할아버지는 바다 쪽을 바라보시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 이 하레비도 죽을 때까지 바다 위에 있고 싶구나 라고 말씀하시곤 결국 오랫동안 어부 일을 그만두지 않으셔서 가족들을 곤란케 하신 우리 할아버지께선 바다에 혼을 떨어뜨렸던 형님이 좀 부러우신 것도 같아 보였다. 자, 낭만이 맥스인데 사실 이게 형님 영혼이 바다 위에서 떠도셨던 거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집 가고 싶어. 집 어디요? 이러고 걸어다녔을 거 아니야, 형님이. 이 할아버지도 그러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좀 무서운디? 약간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가수가 저는 무대 위에서 죽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이 할아버지는 바다가 자신의 꿈의 무대인 거임. 그래가지고 어부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바다에서 죽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귀신이 뭐가 힘드냐고요? 귀신이 그 사람들한테 해코지 하는 거 그거 다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
안 힘들면 우리 안 괴롭히겠죠? 좋으면 편하면 그냥 가만히 있겠죠? 나 죽으니까 돈도 안 벌어도 되고 편하네 이러지 않을까요? 할아버지 안 무서운가? 그 배가 안 오르는 거 그거 걱정은 안 되시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5억 년 뒤 집 어디요? 5억 년 버튼 아냐? 배 안 오면 5억 년 버튼 혼자 하는 거잖아요. 무섭네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돌아가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재밌었고요.